SK 하이닉스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을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IFRS S2 Climate Related Disclosure라는 표준이 현재 공개 초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펜딕스 B, 부록 B로서 산업 기반 공시 요구 기준들이 요구 사항들에 대한 표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산업에 대한 테이블 1 이 측정 지표들에 대한 공시 표준에 대한 테이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말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국내에서도 적용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테이블 2에는 활동 측정 지표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액티비티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요거는 뭐 번역을 안 하더라도 이해가 좀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인용을 한 거고요. 테이블 1, 테이블 2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대로 재고 관리 흐름을 이렇게 흐름식으로 알 수 있게끔 향후 공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별도로 이 산업 기반 공시 요구 표준에 대한 업종별, 특히 세미컨덕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를 또 좀 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고 관리 흐름도 단지 금액만이 아니고 수량과 금액으로 모두 공개할 날은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활동 측정 지표에서도 토탈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노트 번호인데요. 정량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도 그렇고 생산 금액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94,8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32,200원이 하락했고요. 장부 가격으로는 그래도 100%가 넘은 상태로 109%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뭐 대책 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설명으로는 분기 보고서에는 발행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 등을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에 따라 분기 보고서에는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식 분포도 여기 나와 있는 주식 분포도 위와 같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SK한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나 타 법인들은 왜 공개를 하느냐, 이거죠. 자신들이 조금 편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공시 또는 공개라는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보 이용자들이나 이해 관계자들한테 신뢰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자기 편의식으로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 합법적이야. 금감원의 그 공시 표준대로 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좀 수준이 낮은, 최소한이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더하는 건 뭐라고 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연간 보고서에는 의무적으로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나와 있는 그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SK 스퀘어라는 또 그 지배 회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20.07%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 자본으로서 모건 스테인리 이름이 나오고 시티그룹 등이 네이버 그 금융 정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등 합쳐가지고 49.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주주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또한 SK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위해서 별도의 그 중간 지수 회사 SK 스퀘어를 만든 모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의 비상사태를 가정하면 사실상 최대 주주의 요구대로, 이게 이제 SK보다도 사실은 외국인 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49.4%로. 거의 50% 선이면은 최대 주주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최대 주주의 요구대로 미국에서 공장을 돌려야 한다. 삼성전자도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다. 미국의 이 SCM 차원에서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비상사태란 건 뭐냐? 그러면은 세계 현재 분쟁 지역이 현재 우크라이나 뭐 여러 뉴스로 계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불고 터지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는 이제 잊혀진 뉴스 보도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한반도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남북한 간의 미사일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언제 한반도에서도 터질지, 그거는 뭐 누구라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스르프 손익 내용에 와서 1분기 매출액이 10조 6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도 8조 1천억 원보다는 30.6%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의 뭐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스르프 회계에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거의 없다. 오히려 조금 내렸다. 그런데 결국 그 매출이 10조 원대나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제품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르풋은 금액상으로 44%나 증가했고요. 스르풋율은 7.2%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9%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적게 증가한 비율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르풋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43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0.1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98%나 거의 배나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는 5,319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지금 전체 재고를 보면 1조 원이 증가했거든요. 재고를 1조 원대나 증가시키고도 자금 사정은 윤활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또 원가 회계의 이익과의 차이는 WCAI 여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가 근본 원인이다라고 앞서 언급한 것을 그 문자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9,386억 원의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크게 5천억 원대가 적게 이익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을 보면은 이 전체 금액을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OE 운영비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산출을 합니다. 재료비는 이 표상으로는 22.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재료비하고의 그 차이가 크죠. 그것은 이제 재고의 증감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매출 원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영 비용은 그 2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3조 7천억 원대인데 18.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공 비율로는 뭐 0.1% 증가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가 0.1% 작은 소폭의 그 감소가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와 회사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는 일치한다. 이것이 이제 검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조 3천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전년도 그 8,730억 원대보다는 무려 5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에 대해서도 그 회사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직원 수가 분명히 증가했을 것인데도 분기보고서에는 왜 비공개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만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SK 수준의 격이 맞지 않는 좀 친절한 금자씨가 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조금 이게 좀 준 그 아재 개그식 표현일까요? 뭐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1,040명이 그 증가한 거로 이렇게 저는 그 산출이 되는데, 분기 평균 임금이 4,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이건 뭐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랬더니, 요게 이제 그 2021년 말 그 직원이기 때문에 2021년 1분기에는 또 공개를 했어요. 2022년도부터 왜 그 퇴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3135명보다는 더 증가를 했을 겁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그 뭐 평균 임금이 1인당 1조 7,300억이라면 삼성보다도 더 많다. 이거는 좀 그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고요. 지급 수수료가 14.7% 증가했고, 동력 및 수도 광열비가 15.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주 가공비도 있네요. 그게 이제 8.7% 증가했는데, 동력 및 수도 광열비는 ESG적 차원에서 그 관심 대상인 그런 그 에너지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그 통틀어서 유틸리티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2단계 일치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슬럼프 분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매출원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검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일치하는 그 내용을 접하게 되면은 오히려 분석하는 저로서 오히려 그 기업한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투명성이 이 사회를 더 밝고 건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감사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요 위의 내용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식이 되나 측정지표 회전율은 하락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추정이 된다. 판매 가격 상승은 충분히 설득이 되나 재고 회전율은 실질적으로 수량 측면으로 회전율을 산출해 보여야 할 것이다. 자,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검증이 됐는데 이제까지 그 분석 경험상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죠. 슬픈율은 증가했고 뭐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역방향의 흐름입니다. 역방향의 흐름이면은 가격이 특별히 변동이 없는 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SK 하이닉스는 반증이 가능할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원재료 가격이 그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많이 안 오른 것 같잖아요. 오히려 0.1% 거꾸로 떨어진 거로 돼 있어서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슬픈율은 이제 판매 가격 상승이라고 돼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에 대한 원재료 가격과 그 다음에 그 제품 판매 가격을 어차피 비공개하는 형태로 구두 서술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라면 인정이 가능한데 과연 반도체가 이래도 되는 건지 심한 그 국제적 경쟁 때문에 판매 가격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을 비공개하는 게 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이 업체에서는 좀 공개하는 거고 또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이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한 거는 공개를 안 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는 또 그냥 편법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SK 하이닉스에서 보게 되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감사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매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두에 앞서 모두라고 그러나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고자산의 흐름은 수량과 금액으로 동시에 공개를 해야 될 것이다. 수량까지 하고 금액까지 연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IFRS S2 요구사항을 별도로 동영상으로 방송할 때 추가적으로 또 한번 소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크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채권 수금 속도는 1.6회전으로서 속도가 빨라졌고요. 대금 지급 속도 약간 좀 빨라졌습니다. 이 갭이 좁았었는데 이 갭이 늘어났거든요.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더 좀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0.5포인트가 이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0.5를 똑같이 기준으로 한다면 1.4 정도 나와야 되는데 또는 뭐 1.3이라든지 거꾸로 상대적으로 느려졌다. 납품 협력 업체들이 대금 지급을 늦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런 퇴행 현상은 퇴행 현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수량으로도 한번 해보면은 정확하게 더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제시해 준 거는, 나온 거는 원재료 쪽에서 투입액만 이 표시를 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비성부 그 합계액이 2조 4,638억 원으로 공개를 했는데, 비성분 투입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2조 8천억 원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개된 금액이 우리가 얼마를 생산에 투입을 했시다라고 한 게 2조 4천억 분이 안 되는데, 비성분 가격에는 그 내용에는 2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4천억의 돈이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비성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로 그 매출 그 원가를 산출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공시된 원재료 투입이나 뭐 기타 이 저장품 그 투입액은 적게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진실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를 이제는 방위 산업으로 저는 인식을 해도 뭐 인정은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좀 문제죠. 그리고 그 매출 채권 수급 속도가 연간 4.3회전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그 현금 버프율이 그 옐로우존 정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요. 아까 그 수급 속도가 한 4.3회전으로 그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 정도 안정성 있게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기준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25%에서 31% 선이다. 30% 선이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액츄얼 버퍼 상으로 30% 선이면은 그린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현금 버퍼율 25%에 있다고 그러면은 레드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간쯤이 아마 옐로우존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왜 먼저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현금 재무지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캐펙스 그 비유동 자산의 흐름 금액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즉, 캐펙시 그 자본 투자액이 1조 8천억을 투자했는데, 이건 다음 장에 어디에 투자했는지 좀 말씀드릴 거고, 유형자산 공장 증설에 분명히 그 증설을 했다면은 직원 수가 크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비성분 내용에서도 인건비가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럼 왜 인원수만 빼냐 비공개로. 요런 게 이제 그 앞뒤가 안 맞는 바란스가 안 맞는 그런 공개다 이런 얘기죠. 향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5조 거의 4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주가는 뭐 그 개구리가 얼려 뛰는지 모르는 것처럼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채권자한테 337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거의 변동이 없는 거로 그렇게 그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자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거 투하 자본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투하 자원이 좀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그 얼마 조금 빌렸어도 오히려 그 이 레버리지율은 낮게 산출이 된다. 이렇게 충분히 돈 빌릴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1조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익 배당이 되겠습니다. ROE 1.5%에 해당되고, 전년보다는 그 0.4%를 그 더 배당률을 올렸습니다. 외국 자본이 좋아하겠죠. 주주들이 배당액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FEM 최종 1조 3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4.4%고요. 아까 그 25%에서 한 30%선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거의 뭐 옐로우존이 아니고 레드존 정도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그 충분히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줄 만한 여력은 더 빨리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봅니다. 이익 잉여금은 14%가 증가했습니다. 캐펙스 그 자본주적 투자의 금액은 종속기업 투자에 1조 2천억 원 투자가 됐고 유형자산에 무려 2조 원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장 증설로 보이는데 분명히 공장 증설이 되면은 생산직 사원들이나 또 일반 관리직 사원들도 대거 인원을 증원을 시켰을 것입니다. 몇 명이 더 증가가 됐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요. 상반기 때는 좀 직원 수를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SK 하이닉스가 어떻다. 직원들의 그 연봉이 사기를 꺾지 않고 있다 등등 뭐 어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해서 연간 매출을 그 예측을 하면 45조 정도 예측을 합니다. 이 경우에 재고가 20% 증가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좀 하고 싶은데요. 원가 회계는 인플레이션의 주범 중 하나일 수 있고 절대 종속범은 아니다라고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출발은 재료비에 가공비를 더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왜 이런 SK 하이닉스를 하면서 이런 그 대목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거의 그 오른 게 아니고 거꾸로 0.1% 하락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 가격은 무지 뛰었죠. 그래서 가격이 뛰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소비 제품이라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한테는 안 좋은 거죠. 이게 B2B 거래니까 우리 그 소비자들은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재고가 증가하면은요 제조 원가보다도 매출 원가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요거 매출 예측액은 목표 이익에다가 판매 관리비 더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더하면은 45조가 나온다. 원래 45조를 안 해도 충분히 12조 원가량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충분할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45조까지 매출을 일으켜야만 계획 보통 한 4배 하면 되는데 325%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25%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인플레를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단품 B2B 거래라고 비유를 해서 4,634만 원짜리 견적서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협상력이 좋아서 4,600만 원의 계약이 됐다면은 남는 게 12조 원이 되겠어요. 계획은 11조 9천억 원인데 12조 원으로 오히려 그 우수리 떼고 계약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 12조 원이 나오냐. 그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마법인데 나쁜 마법. 그 재고 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되는 마법이라는 로직 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생산을 더하게 만들고 또 그 매출액을 올리게 되는 그런 그 인플레 역할을 했다는 것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만약 올랐다 그러면 더 판매 가격이 올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스루풋 회계로서 어떻게 그 예측하냐 그러면은
단순 그 4배를 하면은 한 2조 6천억 원대면은 됩니다. 그리고 목표 이익을 이쪽에서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적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 4배를 해가지고 보면은 연간 매출액 42조 5,700억 원대. 이게 약간 그 손익분기점 방식은 조금 적게 나옵니다만은 그 유사하게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2B 거래로 예측을 하면은 원가 회계는 그 4,600만 원짜리 견적을 내야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스루풋은 4,255만 원대 견적만 내도 우리가 소기의 돈은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 계약을 그러면 55만 원까지 떼서 4,2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인프레를 안 시킨 거죠. 그래서 계약하면은 924만 2천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도 그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 창출을 더 올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가격을 더 올려보자. 0.3%.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회전율이 4.3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약 6% 정도 증분해서 더 판매량으로 승부를 걸어보면은 4,700만 원까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높은 1,2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말이 원가 회계 패러다임은 계약을 4,600만 원에 했다. 그러나 스루풋 패러다임은 4,200만 원을 제시한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판매 가격 0.3%, 재고 회전율을 5.9% 증분 계획을 하면은 돈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더 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경우 국제 원재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가격을 올리는 원인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 판매 가격은 그저 시장 가격일 뿐이다.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판매 가격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산출한 판매 가격보다 싸다. 이로써 가공비를 배부하는 원가 회계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소비자 가격에서 더 디스카운트할 근거를 스루풋 회계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루풋 회계를 가격 협상 용으로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SK 하이닉스를 분석해서 예측해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커서가 안 움직이네.